안녕하세요. 저는 박미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65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일이 제 집안에서 벌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이후로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지금도 가끔 악몽에서 깨어나면 그 장면이 생생하게 떠오르곤 해요. 우리 가족은 서울 강남구의 40평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어요. 15층에 위치한 남양집으로 거실 창문으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곳이었습니다. 남편 재석이와 결혼한 지 벌써 30년이 넘었고 아들 현우는 대기업에 다니는 35살의 성실한 직장인이었어요. 현우가 3년 전에 소영이와 결혼했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었습니다. 마침내 며느리를 얻게 되었다는 기쁨과 함께 앞으로 더욱 화목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가득했어요.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소영이가 처음 우리 집에 인사를 왔을 때 한 말이었어요. 키 165cm 정도의 단정한 체구의 곱슬기 있는 갈색 머리를 어깨까지 내린 조용한 성격의 여자였죠. 첫인상부터 참 고운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현우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제가 재석이에게 말했을 때 재석이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집 와서도 소영이는 정말 모범적인 며느리였어요.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았고 저에게는 항상 정중하게 말했으며 집안일도 제법 잘 도와주었습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가족들 아침 준비를 도와주고 저녁에는 설거지까지 자청해서 했어요. 남편 재석이는 중견건설회사에서 30년 넘게 일하다가 작년부터 은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키 175cm의 건장한 체격에 아직도 정정하시죠. 회사에서는 상무로 일하면서 부하 직원들의 신망도 두텁고 골프를 즐기시는 취미까지 있어서 외부에서는 성공한 중년 남성으로 통했어요. 여보, 오늘 골프 어땠어요? 제가 물어보면 재석이는 항상 기분 좋게 대답하곤 했어요. 하지만 집에서는 좀 권위적인 면이 있어서 가끔 답답하기도 했어요.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니까 큰 불만은 없었지만 때로는 대화보다는 일방적인 지시를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날은 10월 중순 밤 10시가 넘어서였어요. 가을이 깊어지면서 밤 기온이 제법 쌀쌀했던 날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 2시쯤 목이 말라서 잠에서 깼어요. 침실에서 나와 복도를 지나 부엌으로 향하던 중이었죠. 복도의 은은한 야간등 불빛만이 어둠을 조금씩 밝히고 있었고 가족들이 모두 잠든 고요한 새벽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며느리 소영이 방문이 반쯤 열려 있더라고요. 평소에 소영이는 문을 꼼꼼하게 닫고 자는 편이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혹시 몸이 아픈 건 아닌가 싶어서 살짝 들여다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방 안에서 누군가가 나오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오더니 문이 더 벌어졌어요. 복도의 희미한 불빛 사이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움직이는 게 보였고 그리고 그 틈 사이로 나온 사람을 보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제 남편 재석이었어요. 재석이는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면서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놀란 표정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셔츠를 대충 입고 있었는데 단추도 제대로 채우지 않은 상태였고 머리카락도 약간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여보, 왜 여기서?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니까 재석이는 머뭇거리면서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아, 화장실 찾다가 잘못 들어간 거야. 화장실요? 근데 화장실은 반대편인데. 재석이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떨림이 있었어요.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의 목소리 톤을 모를 리 없었거든요. 뭔가를 숨기려는 듯한 어색함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설마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의심보다는 막연한 이상함만 느끼고 있었어요. 먼저 들어가세요. 나도 물 마시고 갈게요. 재석이가 어색하게 말하면서 자신의 방으로 향했어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도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로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며느리 방에서 나온 남편의 모습, 그 당황한 표정, 그리고 뭔가 숨기려는 듯한 행동들이 밤새 저를 괴롭혔어요. 다음 날 아침 식탁의 분위기도 미묘하게 어색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식사가 준비되었지만 공기 중에 뭔가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보, 어젯밤에 잠 잘 잤어요? 제가 넌지시 물어보니까 재석이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소영이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뭔가 어색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녀의 움직임이 평소보다 조심스럽고 저와 눈을 마주치는 걸 피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부터는 소영이의 행동에서 더욱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평소보다 더 조용해졌고 집안 분위기를 살피는 듯한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그리고 재석이와 있을 때는 오히려 과하게 정중한 척 하더라고요. 아버님, 신문 더 필요하세요? 평소보다 훨씬 더 자주 재석이에게 말을 걸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어색함이 배어 있었고 마치 무언가를 의식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저 의심만 할 뿐이었죠. 하지만 그 의심이 점점 커져가면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정말이지, 그날 밤 며느리 방에서 남편이 나오는 것을 보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고 있었을 텐데요. 그러나 운명이란 게 참 기묘한 것 같습니다. 그 한순간의 목격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이야. 그날 이후 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 즐겨보던 저녁 드라마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이웃 임사모와 나누던 수다도 재미없게 느껴졌어요. 그러나 무엇보다 힘든 건 집안에서 남편과 며느리를 바라보는 제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이 되면 가슴 한편에 무거운 돌덩어리가 얹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그날 밤의 기억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고, 그러나 동시에 이 모든 게 제 착각이기를 바라는 마음도 간절했습니다. 재석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신문을 읽고 커피를 마셨어요. 하지만 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그의 모든 행동들이 이제는 의심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을 읽는 모습, 커피를 마시는 방식, 심지어 숨쉬는 소리까지도 예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제가 인사를 건네자 재석이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평소 같으면 눈을 마주치며 웃어주곤 했는데 그날은 왠지 제 눈을 피하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소영이와 마주칠 때의 그 미묘한 표정 변화가 저를 더욱 예민하게 만들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처럼 보였지만 그들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회사에서 늦는다고 연락드릴게요. 어느 날 아침 소영이가 재석이에게 건넨 말이었는데 왜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스케줄을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는 건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을 때 재석이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것 같기도 했어요. 소영아, 왜 아빠 일정까지 신경 쓰니? 제가 물어보자 소영이는 당황한 기색으로 대답했어요. 얼굴이 약간 붉어지면서 시선을 이리저리 피하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우연히 소영이가 핸드폰으로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부엌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영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부드럽고 달콤했어요. 네, 알겠어요. 그때 기다릴게요. 통화 내용 자체는 별다를 것 없었지만 그 목소리 톤이 문제였어요. 마치 연인과 통화하는 것 같은 애틋함이 묻어나왔거든요. 통화를 마치고 나서 소영이는 거실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다시 발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모습이 단순히 외출 준비를 하는 며느리의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았어요. 뭔가 특별한 만남을 앞둔 여자의 설렘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 소영아, 누구랑 통화했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니까 소영이는 깜짝 놀라면서 핸드폰을 후다닥 가방에 넣었어요. 그 당황하는 모습이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쌓이면서 저는 점점 예민해져 갔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를 지날 때마다 소영이 방 앞에서 잠시 멈춰 서게 되었어요. 혹시라도 또 그런 일이 있나 싶어서 말이죠. 어느 날 저녁 현우가 회사 회식 때문에 늦는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재석이도 골프 약속이 있다면서 외출했습니다. 저는 혼자 남은 소영이와 함께 집에 있게 되었는데 그녀가 평소보다 훨씬 긴장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오늘은 골프 치고 좀 늦을 것 같아. 재석이가 나가면서 한 말이었는데 그 목소리에 뭔가 들뜬 기색이 있었어요. 그런데 1시간 후쯤 재석이가 갑자기 돌아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소영이가 깜짝 놀라면서 부엌으로 뛰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머, 일찍 오셨네요. 제가 말하자 재석이는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뭔가 계획이 있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두 사람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목소리가 낮아서 정확한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뭔가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대화 후에 이상하게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평소라면 텔레비전 소리라도 들렸을 텐데 말이에요. 저는 궁금해서 거실을 살짝 들여다봤는데 재석이와 소영이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들 사이의 거리가 평소보다 훨씬 가깝다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재석이가 소영이의 손을 살짝 만지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현우가 일찍 들어왔어요. 회식이 일찍 끝났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두 사람은 깜짝 놀라면서 급하게 자리를 정리했고 소영이는 부엌으로 뛰어가서 물을 마시는 척했어요. 다들 뭐하고 계세요?
현우가 물어보니까 재석이가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더욱 확신했어요. 둘 사이에 뭔가 있다는 것을요. 재석이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고 소영이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재석이에게 넌지시 물어봤어요. 어둠 속에서 나누는 대화였지만 그의 대답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어요.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의 거짓말을 구분할 수 있을 만큼 저는 그를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의 목소리 톤, 말하는 방식, 심지어 숨쉬는 패턴까지도 평소와 달랐어요. 그 후부터 저는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재석이가 평소보다 자주 샤워를 하기 시작했고 향수도 새로 바꿨습니다. 65살이 넘은 남자가 왜 갑자기 그런 변화를 보이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소영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서 입는 옷이 전보다 신경 쓴 티가 났고 화장도 더 진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눈을 피하려고 하는 게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갔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정말 힘든 나날을 보냈어요.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혼자서만 괴로워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한 지붕 아래 살면서 이런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11월 둘째 주 단풍이 절정을 이루던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곳곳에 노랗고 빨간 단풍잎들이 떨어져 있었고 차가운 가을 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겨울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현우는 대학 동기들과 설악산 등산을 가서 하루 종일 집에 없었습니다. 엄마, 오늘 설악산 가는데 늦을 것 같아요. 단풍이 정말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아침 일찍 준비를 하며 현우가 말했을 때 저는 따뜻한 옷을 챙겨주면서 조심히 다녀오라고 당부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재석이가 평소 같으면 골프를 치러 나갔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일요일마다 어김없이 나가던 골프채 가방도 그대로 현관에 세워져 있었고 평소 골프 갈 때 입던 운동복 대신 집에서 입는 편안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골프 안 가세요? 제가 의아해하며 물어보자 재석이는 신문을 접으면서 대답했어요. 오늘은 집에서 쉬고 싶어. 요즘 너무 바빠서 피곤해. 30년을 살면서 골프보다 집을 선택한 적이 거의 없었던 남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게다가 그가 말하는 표정에서 뭔가 다른 계획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교회에 가려고 했는데 소영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평소보다 창백해 보이는 얼굴로 이마를 짚으면서 아프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오늘 집에 있을게요. 머리가 좀 아파서. 평소에는 저와 함께 교회에 다녔던 며느리가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지만 그래도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냥 교회에 가기로 했어요. 그럼 푹 쉬어. 내가 빨리 다녀올게. 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목사님의 설교 말씀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고 찬송가를 부를 때도 계속 집 생각만 났습니다. 혹시라도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계속 엄습해 왔거든요. 기도 시간에도 하나님께 제 의심이 틀렸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결국 예배가 끝나자마자
다른 교인들과의 교제도 생략하고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앞 주차장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올라가서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문이 안쪽에서 잠겨 있었어요. 평소에는 낮에 문을 잠그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벨을 누르고 한참을 기다렸어요. 평소 같으면 금방 나왔을 텐데 그날은 유난히 오래 걸렸습니다. 마침내 소영이가 나와서 문을 열어줬는데 얼굴이 붉어져 있었고 머리카락이 약간 헝클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평소 입던 잠옷이 아니라 예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일찍 오셨네요. 소영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고 시선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있었어요. 머리 아프다더니 괜찮아. 그런데 왜 예쁘게 차려입었니? 제가 물어보자 소영이는 더욱 당황한 기색으로 대답했어요. 아, 이거요? 그냥 기분 전환 삼아서. 그런데 왜 문을 잠갔니? 혼자 있으니까 불안해서요. 하지만 그 대답도 어색하기 짝이 없었어요. 거실로 들어가 보니 텔레비전이 꺼져 있었는데 소파 쿠션이 평소와 다르게 흐트러져 있었어요. 재석이는 소파에 앉아서 신문을 읽고 있었는데 평소와 달리 셔츠 단추 하나가 잘못 꿰어져 있었고 머리카락도 약간 헝클어진 상태였습니다. 여보, 뭐 하고 있었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재석이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 신문은 이미 아침에 다 읽었던 신문이었어요. 저는 그걸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소영이가 드라마 함께 봤다고 하던데 텔레비전이 꺼져 있네요. 제가 추궁하자 재석이는 더욱 당황하면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말들이 앞뒤가 맞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의심스럽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화장실에 갔다가 우연히 소영이 방을 지나치게 됐는데 방 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남자 향수 냄새였습니다. 그런데 현우는 향수를 쓰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반면 재석이는 최근에 새 향수를 쓰기 시작했죠.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이 아니라 확신에 가까워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게 제 착각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도 있었어요. 며칠 후 저는 임사모를 만나서 마음속 고민을 털어놓고 싶었어요. 임사모는 저보다 3살 많은 68세로 같은 아파트에서 15년째 살고 있는 오랜 친구였습니다. 인생 경험이 풍부하고 현실적인 조언을 잘해주는 분이었거든요. 아파트 단지 내 벤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망설여졌어요. 사모님, 혹시 가족 중에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임사모가 날카로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미정아, 무슨 일 있어? 얼굴이 많이 어두워졌던데. 결국 저는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조심스럽게 털어놨어요. 물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못하고 돌려서 표현했지만요. 임사모는 들으면서 계속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미정아,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가족이라고 다 믿으면 안 되지. 그런데 사모님,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쎄, 그런 경우에는 혹시 CCTV라도 설치해 볼까? 임사모의 제안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가족을 감시하자는 이야기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그것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며칠 동안 저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그 충격적인 장면이 눈앞에 어른거렸고 낮에는 밥맛도 없어서 거의 굶다시피 했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날로 야위어갔고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건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이었어요. 아침 식탁에 앉아서 재석이와 소영이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그들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저는 이제 그 모든 행동이 연기처럼 보였어요. 어느 날 아침 재석이가 갑작스럽게 제안했어요. 평소에는 운동이라고는 골프밖에 하지 않던 그가 말이에요. 여보, 오늘 날씨가 좋네. 산책이라도 할까? 제가 의아해하며 바라보자 재석이는 당황한 기색으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냥 요즘 운동 부족인 것 같아서. 그때 소영이가 끼어들었는데 그 순간 재석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마치 미리 짜여진 각본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님, 저도 같이 갈까요? 아니야, 소영아. 너는 집에서 쉬어. 엄마랑 둘이 다녀올게. 소영이는 아쉬운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순순히 따랐어요. 그런데 그 교감이 저에게는 너무나 의심스럽게 보였어요. 마치 둘 사이에 무언의 신호가 오가는 것 같았거든요. 산책을 나간 재석이는 계속 딴 얘기만 했어요. 평소 같으면 관심도 없어 하던 현우의 직장 얘기, 날씨 얘기, 심지어 이웃들 소식까지 늘어놓으면서 시간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여보, 현우 회사 일이 어떤가? 하지만 재석이의 마음은 딴 곳에 있는 것 같았어요. 자꾸만 시계를 보고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집 쪽을 힐끗힐끗 쳐다보는 모습에서 뭔가 다른 계획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우연히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소영이가 샤워를 하러 간 사이 거실 테이블 위에 핸드폰을 두고 간 거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던 그녀가 말이에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남의 핸드폰을 보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과 진실을 알고 싶다는 욕구 사이에서 갈등했거든요. 하지만 결국 호기심이 이겼어요. 혹시라도 확실한 증거가 있을까 싶어서 말이에요. 핸드폰 화면을 켜보니 문자 메시지 알림이 하나 떠 있었어요. 발신자는 아버님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녁에 그 방에서 기다릴게요. 현우 야근한다고 했죠. 시간을 보니 30분 전에 온 메시지였어요. 제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에 보낸 거였죠. 저는 손이 덜덜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때 소영이가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급하게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부엌으로 피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려서 숨소리마저 거칠어졌어요. 어머님, 어디 계세요? 부엌에 있어. 저녁 준비하고 있었어. 그런데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고 있다는 걸 소영이도 눈치챘는지 이상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소영이의 시선이 날카로워진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혹시 제가 뭔가를 알아챘다는 걸 눈치챈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가 정말로 야근을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마치 미리 계획된 일처럼 말이에요. 엄마 오늘 프로젝트 마감이라 늦을 것 같아요. 재석이는 일찍 집에 왔고 저는 일찍 잠자리에 들겠다고 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정말 잠들 수는 없었어요. 문자 메시지 내용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밤 10시쯤부터 집안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이상하게 조용했죠. 심지어 텔레비전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11시쯤 되어서 저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복도를 내다봤어요. 복도의 희미한 야간등 불빛 사이로 재석이의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재석이가 소영이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어요. CCTV로 본 것과 똑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두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지 신기할 정도였어요. 재석이는 평상시처럼 신문을 읽고 있었고 소영이는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현우야, 어제 야근하느라 고생 많았구나. 재석이가 아들에게 하는 말을 듣고 저는 속이 뒤틀렸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태연하게 할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며칠 후 저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장 여사를 우연히 만났어요. 장 여사는 70세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오래 살아온 분이었어요. 그리고 아파트 내 모든 일에 밝은 분이기도 했죠.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장 여사가 저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미정 씨 요즘 어쩐 일이야? 얼굴이 많이 야위었던데. 저는 망설이다가 결국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장 여사님, 혹시 우리 집에서 이상한 일 목격한 적 있으세요? 장 여사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며칠 전에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나왔는데 복도에서 발소리가 나는 걸 들었어.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우리 집이 바로 15층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다시 한번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밤을 새우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눈으로 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새벽 2시쯤 정말로 재석이가 방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더 이상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저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마다 괴로워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책 없이 시간만 흘려보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대학 동창인 김순희의 남동생 이정호 변호사에게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이정호는 45세로 가족 법정 분쟁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였어요. 키가 175cm 정도의 차분한 인상을 가진 분으로 대학 때부터 누나를 잘 챙기는 다정한 성격이었거든요. 저도 순위 통해서 가끔 안부를 주고받던 사이였습니다. 누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연락 주시네요. 전화를 받은 이정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어둡다는 걸 즉시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정호야, 사실 상담받고 싶은 일이 있어서. 어떤 일이신데요? 목소리가 많이 어두우신데. 저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가족 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돌려서 말했지만요. 누나, 그런 문제라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시간 되실 때 사무실로 오시죠. 며칠 후 저는 이정호의 법무법인에 찾아갔습니다.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20층 건물의 한 층을 전체 사무실로 쓰고 있었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사무실에는 각종 법률 서적들이 가득했고 벽에는 변호사 자격증과 함께 여러 표창장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정호는 제게 따뜻한 차를 내주면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어요. 누나,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모든 걸 털어놨어요. 처음 며느리 방에서 남편을 목격한 일부터 CCTV 설치, 문자 메시지까지 모든 것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동안 이정호는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어요. 누나,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이 얽혀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확실한 증거를 더 수집해야 해요. 지금까지 모은 것만으로는 법정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정호는 사설 탐정 조민수를 소개해 줬어요. 조민수는 42세로 15년 경력의 전문 탐정이었습니다. 경찰 출신으로 이런 불륜 사건 조사에 경험이 많다고 했어요. 조 탐정은 이런 사건에 경험이 많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죠. 절대 들키지 않게 증거를 수집할 거예요. 며칠 후 저는 조민수를 만났습니다. 키 170cm 정도의 평범한 외모였지만 눈빛이 예리하고 날카로운 분이었어요. 오랜 경험으로 단련된 듯한 침착함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조민수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중간중간 중요한 부분에 대해 자세히 질문했어요. 시간, 장소, 행동 패턴 등을 꼼꼼히 메모하면서 전문가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2-3주 정도 걸립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잡으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오래 걸려요? 성급하게 하면 오히려 들킬 수 있어요. 그러면 증거 인멸이나 더 교묘하게 숨길 수 있거든요. 조민수의 설명을 듣고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이제 모든 걸 확실하게 밝혀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현우의 직장 동료인 한 과장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한 과장은 40세로 현우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선배였습니다. 현우보다 5년 먼저 입사해서 회사 사정을 잘 아는 분이었어요. 어느 날 현우가 한 과장과 함께 집에 왔는데 한 과장이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현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현우가 평소에 신세 많이 지고 있죠? 아니에요. 현우가 워낙 성실해서. 그런데 요즘 좀 힘들어 보이던데요. 한 과장의 말에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아들이 이미 뭔가를 눈치채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힘들어요. 무슨 일인데요? 집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일에 집중을 못하고 있어서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현우도 뭔가 눈치를 채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아마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며칠 후 조민수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부인님,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뭔가요?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어요. 내일 오후에 만나서 보여드릴게요. 다음 날 조민수를 만났을 때 그가 보여준 자료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고성능 망원 렌즈로 촬영한 선명한 사진들과 동영상이었습니다. 재석이와 소영이가 호텔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친밀한 스킨십을 나누는 장면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심지어 대화 내용까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소형 녹음기를 이용해서 그들의 대화를 녹음한 거였어요. 당신 아들은 나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하지만 당신은 달라요. 소영이의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재석이의 대답도 들렸습니다. 소영아, 우리 이런 관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물론이죠. 조심스럽게만 하면 돼요. 저는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 정도면 법정에서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입니다. 조민수의 말이었지만 저에게는 그저 절망적인 선고처럼 들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제 현우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 시간이 왔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더 이상 미룰 수도 숨길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 보니 현우가 일찍 들어와 있었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웠고 소파에 앉아서 뭔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조민수가 준 증거 자료들이 든 봉투를 들고 있는 제 모습을 보자 현우의 눈빛이 예리해졌어요. 현우와 마주 앉아 있는 순간 저는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들의 간절한 눈빛에서 이미 뭔가를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러나 동시에 이 끔찍한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어깨를 짓눌렀어요.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우리 사이를 비추고 있었지만 그 빛조차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하지만 듣기에 너무 힘든 이야기일 거야. 현우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그의 손이 소파 팔걸이를 꽉 잡고 있는 모습에서 이미 각오를 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후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며느리 방에서 재석이를 목격한 일부터 CCTV 설치, 조민수를 통해 얻은 확실한 증거까지 모든 것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현우는 처음에는 고개를 젓고 있었지만 제가 조민수가 찍은 사진과 녹음 파일을 보여주자 얼굴이 점점 창백해져 갔어요. 이게 정말이에요.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현우를 보면서 제 가슴도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그 순간 현우가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 거실로 뛰어나갔어요. 소영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현우의 다급한 발걸음 소리에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소영아, 이게 진짜야? 아빠랑 그런 관계라는 게 진짜냐고. 현우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집안을 울렸어요. 소영이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이상하게 차분해지면서 오히려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뭐가 진짜냐는 거야? 그 태연한 반응이 오히려 더 소름 끼쳤어요.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때 마침 재석이가 외출해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집안의 험악한 분위기를 감지한 듯 걸음을 멈췄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 현우의 상기된 얼굴, 그리고 소영이의 차가운 표정을 보면서 무슨 일인지 즉시 알아차린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야? 재석이의 목소리에는 이미 당황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현우가 아버지에게 조민수가 준 사진들을 내밀었을 때 재석이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소영이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는데 그 웃음소리가 집안에 메아리치면서 소름 끼치는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들켰네.
소영이의 돌변한 태도에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평소에 조용하고 수줍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가면을 벗어던진 것처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우야, 너는 정말 순진해.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구나. 차갑고 조롱하는 듯한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재석이를 향해 시선을 돌리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숨길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다 들켰으니까. 재석이는 당황해하며 소영이를 말리려고 했지만 소영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대담해진 모습으로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현우야, 사실은 말이야. 이 집은 원래 내가 들어올 집이었어. 내가 처음에 좋아했던 건 내 아빠였거든. 현우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멘붕 상태가 되었어요. 무릎이 꺾이면서 소파에 주저앉았고 얼굴은 흙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현우가 받을 충격을 생각하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소영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현우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하지만 소영이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사랑? 현우는 나를 만족시키지도 못했어요. 침대에서도 경제적으로도. 현우가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저는 급하게 아들을 부축했지만 그의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키운 아들이 이런 모욕을 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었어요. 재석이도 결국 모든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영이의 폭로가 계속되면서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러나 그의 사과는 형식적이었고 진심이 담겨 있지 않다는 게 느껴졌어요. 현우가 간신히 일어서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혼해. 당장 이혼하자. 소영이는 그 말에도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나도 그러고 싶었어. 이제 숨기지 않아도 되니까 편해. 그날 밤 저희 집은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현우는 친구 집에 가서 자겠다고 짐을 챙겨 나가버렸고 재석이는 소영이와 함께 호텔에 가버렸어요. 저는 텅 빈 집에서 혼자 앉아서 지난 30년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봤습니다. 과연 언제부터 재석이의 마음이 변한 걸까요? 그리고 소영이는 처음부터 이런 계획이었던 걸까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새벽을 맞았을 때 저는 하나의 결심을 했어요. 현우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하지만 듣기에 너무 힘든 이야기일 거야. 현우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그의 손이 소파 팔걸이를 꽉 잡고 있는 모습에서 이미 각오를 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후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며느리 방에서 재석이를 목격한 일부터 CCTV 설치, 조민수를 통해 얻은 확실한 증거까지 모든 것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현우는 처음에는 고개를 젓고 있었지만 제가 조민수가 찍은 사진과 녹음 파일을 보여주자 얼굴이 점점 창백해져 갔어요. 이게 정말이에요?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현우를 보면서 제 가슴도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그 순간 현우가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 거실로 뛰어나갔어요. 소영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현우의 다급한 발걸음 소리에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소영아, 이게 진짜야? 아빠랑 그런 관계라는 게 진짜냐고. 현우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집안을 울렸어요.
소영이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이상하게 차분해지면서 오히려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마침 재석이가 외출해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집안의 험악한 분위기를 감지한 듯 걸음을 멈췄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 현우의 상기된 얼굴, 그리고 소영이의 차가운 표정을 보면서 무슨 일인지 즉시 알아차린 것 같았어요. 현우가 아버지에게 조민수가 준 사진들을 내밀었을 때 재석이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소영이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는데 그 웃음소리가 집안에 메아리치면서 소름 끼치는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하, 결국 들켰네. 현우야, 너는 정말 순진해.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구나. 소영이의 돌변한 태도에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평소에 조용하고 수줍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가면을 벗어던진 것처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석이를 향해 시선을 돌리면서 더욱 대담해진 모습으로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은 원래 내가 들어올 집이었어. 내가 처음에 좋아했던 건 내 아빠였거든. 내가 나한테 먼저 고백해서 어쩔 수 없이 너와 결혼한 거야. 현우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멘붕 상태가 되었어요. 무릎이 꺾이면서 소파에 주저앉았고 얼굴은 흙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소영이의 다음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사랑? 현우는 나를 만족시키지도 못했어요. 침대에서도 경제적으로도. 현우가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저는 급하게 아들을 부축했지만 그의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키운 아들이 이런 모욕을 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었어요. 재석이도 결국 모든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영이의 폭로가 계속되면서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이혼해. 당장 이혼하자. 현우가 간신히 일어서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을 때 소영이는 그 말에도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나도 그러고 싶었어. 이제 숨기지 않아도 되니까 편해. 그날 밤 저희 집은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현우는 친구 집에 가서 자겠다고 짐을 챙겨 나가버렸고 재석이는 소영이와 함께 호텔에 가버렸어요. 저는 텅 빈 집에서 혼자 앉아서 지난 30년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봤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현실적인 법적 절차를 시작해야 했어요. 이정호 변호사에게 급하게 연락했습니다. 누나, 이제 법정 다툼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네요. 며칠 후 현우가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동시에 저도 재석이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첫 번째로는 장 여사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분은 아파트에서 소문이 가장 빠른 분이셨거든요. 미정 씨, 요즘 집이 너무 조용한데 무슨 일 있어? 복도에서 장 여사와 마주쳤을 때 피할 수 없었어요. 장 여사는 눈치가 빠른 분이라 제 표정만 봐도 뭔가 큰일이 있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결국 저는 장 여사에게 대략적인 상황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장 여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완전히 충격받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그런 일이.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장 여사 같은 분이 입을 다물고 있을 리가 없었죠. 며칠 후부터 아파트 내에서
저희 가족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복도에서 만나는 이웃들의 시선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재석이의 직장에서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재석이의 후배인 최 부장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회사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퍼뜨렸어요. 최 부장은 55세로 재석이보다 10년 늦게 입사한 후배였는데 평소에 재석이를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재석이를 깎아내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회사 내에서 소문이 퍼지자 재석이의 입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은퇴를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이런 스캔들이 터지니까 회사 측에서도 조기 퇴직을 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건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사회부 기자인 김 기자가 이 사건에 대해 취재를 시작했거든요. 김 기자는 38세의 젊은 기자로 사회 문제를 파헤치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박미정 여사님이시죠? 제가 일보 사회부 김 기자라고 합니다. 기자님, 왜 저희 집에? 요즘 가족 내 불륜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서요. 특히 시아버지와 며느리 간의 관계는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라서 취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설마 이런 사적인 일까지 신문에 실리는 건 아니겠죠? 그 후부터 저는 언론의 관심 때문에도 괴로웠어요. 가족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길에서 만나는 이웃들의 시선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한편 현우의 직장에서도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현우의 동료들이 하나둘씩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현우는 회사에서 시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현우와 같은 부서의 윤 대리를 비롯한 동료들은 현우를 지지해 주었어요. 윤 대리는 28세의 착한 후배로 현우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저에게 말해준 바로는 현우가 회사에서 많이 힘들어했다고 해요. 현우가 미국으로 떠난 지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소영이가 갑자기 모든 것을 털어놓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녀의 변호사 류 변호사로부터 먼저 연락이 왔어요. 류 변호사는 평소와 달리 당황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박 여사님, 소영 씨가 입장을 바꾸려고 하는데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합니다. 갑자기 왜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후 저는 소영이와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임신 초기라서 그런지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의 수줍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피곤하고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 같았어요. 카페는 조용했고 창밖으로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소영이는 따뜻한 차를 시키고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소영이가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지금에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니? 어머님, 제가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정말 모든 걸요. 소영이가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까지 숨겨왔던 진실을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현우 오빠를 만나기 전부터 아버님을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아르바이트 했던 카페에 아버님이 자주 오셨거든요. 그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로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현우를 만난 것도 네, 아버님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아버님이 아들을 소개해 주신 거죠. 소영이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놨어요. 처음에는 정말 현우 오빠를 좋아했어요. 하지만 아버님이 자꾸 유혹하시더라고요. 언제부터? 결혼 준비 과정에서부터 시작된 거였어요. 결혼식 한 달 전부터 관계가 시작됐어요. 저는 점점 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재석이가 얼마나 치밀하고 악랄한 사람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에서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 아버님이 저를 버리려고 하세요. 소영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요. 책임지기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아버님이 저한테 낙태를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혼자 외국으로 가라고요. 저는 재석이의 비정함에 경악했어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놓고 임신하니까 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소영이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어머님, 저도 이제 정말 무서워요. 아버님이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몰라서요. 무슨 뜻이야? 아버님이 저한테 협박을 하세요. 만약 법정에서 불리한 증언을 하면 제 과거를 다 폭로하겠다고요. 그제야 소영이가 왜 갑자기 진실을 털어놓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재석이에게 버림받은 것에 대한 복수심이었던 거죠. 어머님,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다 드릴게요. 소영이가 핸드폰을 꺼내서 보여준 것들은 정말 결정적인 증거들이었어요. 재석이와의 대화 녹음, 문자 메시지, 심지어 은밀한 사진들까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왜 보관하고 있었니? 혹시 모르니까요. 아버님이 나중에 저를 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소영이는 생각보다 훨씬 계산적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재석이라는 나이 많은 남자에게 이용당한 어린 여자이기도 했어요. 며칠 후 이 새로운 증거들을 가지고 법정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재석이는 소영이가 진실을 폭로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조정실에 들어선 재석이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한 달 전보다 더욱 야위었고 자신감도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재석 씨, 이 녹음 파일에 대해 설명해 보시죠. 신 판사가 재석이에게 물어봤어요. 녹음 파일에는 재석이가 소영이에게 하는 충격적인 말들이 담겨 있었어요. 현우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우리만의 비밀이야. 그리고 이혼 성사되면 우리 함께 새 출발하자. 재석이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그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져 있었고 변호사마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인정합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드디어 재석이가 모든 사실을 인정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소영이의 추가 폭로였어요. 그녀는 법정에서 재석이의 진짜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아버님은 저한테 현우 오빠와 이혼하면 함께 살자고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임신하니까 저를 버리려고 해요. 그런 약속을 했다는 증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소영이가 제출한 문자 메시지에는 재석이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사랑한다고 책임지겠다고 했던 모든 말들이 거짓이었다는 것이요. 재석이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재석 씨,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심판사의 질문에 재석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모든 걸 인정하고 합의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30년 결혼 생활이 정말로 끝났다는 걸 실감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진실이 밝혀진 것에 대한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법정에서의 승리 후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이상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30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는 현실감이 밀려왔거든요. 그러나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석이의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번 스캔들로 인해 재석이가 즉시 해고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인사 담당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박상무님의 부도덕한 행위가 회사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즉시 해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최 부장이 저에게 따로 전화를 해서 더 큰 문제를 알려줬어요. 평소에 재석이를 질투하던 그였지만 이번에는 진짜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요? 상무님이 회사 돈을 횡령한 정황이 발견됐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불륜도 모자라 횡령까지 했다는 거였죠.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 금액이에요? 약 3억 정도로 추정됩니다. 소영 씨와의 만남 비용으로 사용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순간 앞이 깜깜해졌어요. 이혼 재산 분할로 받을 돈도 이제 횡령 배상금으로 날아갈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재석이가 갑자기 실종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에서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재석 씨 행방을 아시나요? 젊은 경찰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심각했어요. 모릅니다. 법정 이후로는 연락도 안 했어요. 회사 횡령 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됐는데 재석 씨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경찰의 수사 결과 재석이는 회사 돈 3억을 빼돌린 후 어디론가 도망친 것으로 밝혀졌어요. 소영이와 함께 새 출발한다던 약속도 지키지 않고 혼자 도망간 거였죠. 소영이도 재석이의 실종 소식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임신한 몸으로 혼자 남겨진 거였으니까요. 어머님, 아버님이 저까지 버리고 도망갔어요. 소영이가 울면서 저에게 전화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임신한 몸으로 혼자 남겨졌어요. 저는 소영이에게 동정심이 들었지만 동시에 이 모든 일의 원인 제공자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소영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새로 시작해. 하지만 이 아이는 어떻게 해요? 소영이는 결국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로 결정했어요. 재석이가 남긴 약간의 돈과 법정에서 받은 합의금으로 지방으로 내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님 가정을 망쳤어요. 소영이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저에게 인사하러 왔을 때 한 말이었어요. 그녀의 배는 이미 불러와 있었고 얼굴에는 많은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후회하는 마음이 있다니 다행이야. 아이는 잘 키워라. 소영이가 떠난 후 집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재석이는 도망가고 현우는 미국에 있고 소영이까지 떠나니 정말로 저 혼자만 남게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재석이의 시체가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산 근처 바다에서 발견됐습니다. 자살로 추정됩니다. 경찰관이 저에게 알려준 소식이었어요. 전화를 받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유서도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분명히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30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이기도 했거든요. 재석이의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어요. 친척들도 이번 일 때문에 발길을 끊었고 회사 사람들도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와 미국에서 급하게 돌아온 현우, 그리고 몇몇 가까운 지인들만 참석했어요. 장례식장은 을씨년스럽게 조용했어요. 빈소에는 꽃 몇 다발만 놓여 있었고 조문객들도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현우는 아버지의 죽음에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어요. 엄마 아빠를 용서해야 할까요? 현우야, 그건 내 마음에 달린 거야. 엄마도 아직 잘 모르겠어. 장례식 후 재석이가 남긴 것은 빚뿐이었어요. 회사 횡령금 3억은 물론이고 소영이와의 만남을 위해 받은 사채까지 합쳐서 총 5억 가까운 빚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 빚은 상속 포기를 하시면 물려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정우가 조언해 줬어요. 하지만 그럼 재산도 아무것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빚이 재산보다 많아서 상속받으시면 오히려 손해예요. 결국 저는 상속 포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30년 결혼 생활에서 모은 모든 재산을 포기하는 셈이었습니다. 집도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어요. 재석이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는 채권자들이 가져가는 것으로 결정되었거든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우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어봤을 때 저는 막막함을 느꼈어요. 모르겠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뭐. 65세의 나이에 무일푼으로 새 출발을 해야 한다는 현실이 막막했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임사모가 저에게 작은 원룸을 구해줘서 그곳으로 이사했습니다. 40평 아파트에서 10평 원룸으로 옮기니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 정말로 제 인생을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각오가 들었습니다. 원룸으로 이사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저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65세의 나이에 일자리를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답답한 10평 남짓한 공간이 저를 맞아주었고, 그러나 동시에 이곳이 제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보금자리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마트 계산원이나 청소 일을 알아봤지만 나이 때문에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갈 때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위축감을 느껴야 했고 그들의 시선에서 나이 든 사람이 왜 여기 나왔을까 하는 의문을 읽을 수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좀 더 젊은 분을 원하고 있어서요. 마트 매니저의 정중하지만 단호한 거절을 듣고 나올 때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그러던 중 이상담사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어요. 가족 상담센터에서 만났던 그분이 저를 기억하고 있다가 연락을 준 거였습니다. 박 여사님, 제가 운영하는 상담센터에서 청소 일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 상담사의 제안은 저에게 가뭄의 단비 같았어요. 정말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경험도 있으시고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상담센터에서 청소 일을 시작하면서 저는 다른 사람들의 가족 문제를 간접적으로 듣게 되었어요. 상담실 청소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들리는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와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가족 내 불륜 문제가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 이 상담사가 저에게 말해 주었어요. 특히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인과 사위 같은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늘고 있다고 해요. 저만의 특별한 불행이 아니라는 걸 알고 나니 조금 위안이 되었어요. 일을 시작한 지 2달쯤 되었을 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김 기자였어요. 그분은 제 이야기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박 여사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기자님,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오셨어요? 김 기자는 제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 이미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책을 쓰려고 해요. 현대 한국 가족의 모순에 대한 책인데 여사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고 싶어서요. 김 기자의 제안은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어요. 제 불행을 책으로 만든다는 게 좋지 않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여사님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도움이요? 경각심을 주는 것도 중요하고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용기를 줄 수도 있어요. 김 기자의 설득에 결국 저는 동의했어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책 출간을 위한 인터뷰가 진행되면서 저는 지난 일들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처음에는 고통스러웠지만 점차 치유의 과정이 되었습니다. 여사님, 지금 후회되는 게 있나요? 김 기자가 물어봤을 때 저는 한참 생각했어요. 후회보다는 좀 더 일찍 눈치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현우로부터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엄마, 저 미국에서 취업됐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도 만났어요. 정말이니? 어떤 분이야?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이번 일로 상처받은 저를 많이 위로해 줬어요. 현우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소식에 저는 정말 기뻤어요. 아들만큼은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계절이 바뀌고 1년이 지나면서 저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갔습니다. 상담센터에서의 일도 익숙해졌고 작은 원룸이지만 나름대로 정돈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김 기자가 쓴 책도 출간되었습니다. 며느리 방에서 나온 사람은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책은 예상외로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박 여사님,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랐어요. 김 기자가 기뻐하면서 알려주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사님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있어요. 책을 통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로부터 편지도 많이 받았어요. 그분들은 저의 이야기에서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장 여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만난 그분은 제 변화에 놀라는 것 같았어요. 미정아, 요즘 많이 씩씩해 보이는구나. 네, 이제 적응했어요. 그런데 말이야, 우리 아파트에 새로 이사 온 분이 있는데. 장 여사가 웃으면서 말을 꺼냈을 때 저는 그분의 의도를 대충 눈치챌 수 있었어요. 저는 아직 새로운 만남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장여사의 성화에 못 이겨 한번 만나보기로 했어요. 그분은 이종현이라는 68세 남성분이었는데 역시 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한 경험이 있었어요. 키가 170cm 정도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어서 박 여사님 마음을 잘 알 것 같아요. 이종현 씨와의 만남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서로의 아픈 경험을 이해할 수 있는 사이였거든요. 우리 같은 나이에 새 출발이 쉽지 않죠. 맞아요. 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저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나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상담센터에서의 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작은 원룸의 창문을 열고 햇살을 맞으며 새로운 하루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특히 제가 담당하게 된 일이 있었는데 가족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제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해 드리는 것이었어요. 이 상담사가 저의 경험과 지혜를 높이 사서 공식적으로 상담 보조 역할을 맡겨준 거였습니다. 박 여사님, 제가 남편 불륜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40대 중반의 여성분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왔을 때 그분의 절망적인 표정에서 2년 전에 제 모습이 보였어요. 우선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세요. 그리고 혼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제가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해 드렸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이지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이런 상담을 하면서 저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보람을 느꼈어요. 그런 중에 현우가 한국에 잠깐 들어왔습니다. 미국에서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준비차 온 거였어요. 인천공항에서 만난 현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엄마 많이 달라지셨네요. 현우가 저를 보면서 신기해했어요. 2년 전에 절망적이었던 모습과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뭐가 달라졌니? 예전보다 훨씬 당당해 보이세요. 그리고 자신감도 있고요. 현우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도 예전과는 달라져 있었어요. 엄마, 제 결혼식에 오실 거죠? 물론이지. 꼭 갈게. 현우의 결혼식은 미국에서 열리기로 했어요.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는 거였는데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되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소영이로부터 온 편지였습니다. 2년 만에 받은 그녀의 소식이었어요. 어머님께 안녕하세요. 소영이입니다. 어머님은 잘 지내고 계신지요? 저는 아이와 함께 지방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살고 있습니다. 편지를 계속 읽어보니 소영이도 많이 변한 것 같았어요.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 정말 후회되는 게 많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지금에야 깨닫게 되었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어머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영이는 편지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어머님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편지를 읽고 나니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어요. 소영이도 이제는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 무렵 이종현 씨와의 만남도 자연스럽게 계속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만났는데 점점 의미 있는 관계로 발전되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 우리 나이에 이런 감정을 갖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종현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저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나쁘지 않네요. 저희는 서로를 여사님,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정중하지만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임사무가 저를 찾아와서 놀라운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미정아, 내가 쓴 책이 드라마로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있던데. 드라마요? 응, 김 기자한테 들었는데 어떤 방송국에서 관심을 보인다더라. 정말로 며칠 후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를 제작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자극적으로 만들지는 말아주세요. 저의 조건이었어요. 시청률을 위해 과장하지 마시고 정말 교훈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방송국 측에서도 저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렇게 준비하던 중 현우의 결혼식을 위해 미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생전 처음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는 경험이었어요. 미국에서 만난 현우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상처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랑을 찾은 아들의 모습이 너무 기뻤습니다. 엄마, 제가 만날 사람이에요. 현우가 소개해준 예비 며느리 수자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30대 초반의 따뜻한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어요. 어머님, 현우로부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힘드셨을 텐데 잘 이겨내셨네요. 수잔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감동받았어요. 결혼식은 소규모로 조촐하게 치러졌지만 정말 따뜻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현우가 행복한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엄마, 이제 정말 새 출발이에요. 그래, 우리 모두 새 출발이야. 미국에서 일주일을 머물며 현우 부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들은 저에게 미국에서 함께 살자고 제안했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현우야, 엄마는 한국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 그리고 이제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한국에 돌아온 후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상담 일에 참여했어요. 제 경험담을 듣고 위로받은 분들이 주변에 소개해 주면서 상담 요청이 늘어났습니다. 박 여사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여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드라마 그날 며느리 방에서가 방영되기 시작한 첫 주, 저는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순간들이 전국에 방송된다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거든요. 작은 원룸의 낡은 소파에 앉아서 리모컨을 든 손이 떨렸어요. 첫 방송을 본 후 저는 제작진에게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배우들의 연기도 훌륭했고 무엇보다 제가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잘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진심이 담긴 드라마로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작가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박 여사님의 이야기가 워낙 진솔하고 감동적이어서 각색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사실에 가깝게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드라마가 방영되면서 사회적으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막장 드라마가 아니라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족 문제를 다룬 교육적인 내용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무엇보다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로부터 많은 연락이 왔습니다. 상담센터로 걸려오는 전화가 끊이지 않았어요. 박 여사님 덕분에 용기를 얻어서 새 출발할 수 있었어요. 드라마를 보면서 많이 울었는데 마지막에는 희망을 느꼈어요. 이런 메시지들을 받을 때마다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현우도 미국에서 드라마를 온라인으로 보고 연락해 왔어요. 엄마, 드라마 정말 잘 만들어졌네요. 그런데 보면서 그때 일들이 다시 생각나서 마음이 아팠어요. 현우야,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야. 우리 모두 새로운 삶을 살고 있잖니. 현우의 인정을 받으니 더욱 뿌듯했어요. 드라마 방영 중에 김 기자가 저를 찾아와서 후속편 책을 제안했어요. 이번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는 어떨까요? 절망 후의 희망에 대한 내용으로요.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두 번째 책의 제목은 다시 나의 인생으로 정했습니다. 책을 쓰면서 저는 지난 3년간의 변화를 되돌아봤어요. 절망의 나락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그 과정에서 만난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새롭게 찾은 인생의 의미들을 담았습니다. 인생은 60대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걸 저는 몸소 경험했습니다. 책의 서문에 쓴 말이었어요. 출간 후 이 책도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특히 중장년층 독자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상담센터에서의 제 역할도 더욱 중요해졌어요. 이 상담사는 저에게 정식 상담사 과정을 밟아보라고 권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이미 실전 경험이 풍부하시니까 자격증만 취득하시면 전문 상담사가 되실 수 있어요. 68세에 새로운 공부를 시작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저는 도전하기로 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도움을 주고 싶었거든요. 공부를 하면서 저는 제 경험을 이론적으로도 정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가족 시스템 이론, 위기 상담, 트라우마 치료 등을 배우면서 제가 겪었던 과정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의 공부 끝에 저는 상담사 자격을 취득했어요. 이제 정말로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거였죠. 박 선생님 축하드려요. 이 상담사가 축하 인사를 해주었어요. 정식 상담사가 된 후 저는 가족위기 전문 상담사라는 타이틀로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결합해서 더욱 효과적인 상담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소영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께 부탁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저도 상담사가 되고 싶어요. 제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사용하고 싶거든요. 소영이의 말을 듣고 저는 놀랐어요. 완전히 변한 것 같았거든요. 결국 저는 소영이에게 상담사 과정에 대해 조언해 주었어요. 그녀도 진심으로 변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계절이 또 바뀌고 4년째가 되어가는 지금, 저는 진정한 의미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종현 씨와는 여전히 좋은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재혼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에게 큰 의미가 되는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사님, 우리 정말 소중한 인연을 만났네요. 어느 가을 저녁 단풍이 노랗게 물든 공원을 함께 걸으면서 이종현 씨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는데 그 순간 선선한 바람이 볼을 스치며 지나가면서 마음 한켠이 따스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우는 미국에서 첫 아이를 가졌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화상통화로 볼록해진 수잔의 배를 보면서 저는 눈물이 났어요. 엄마, 이 아이 이름을 희망이라는 뜻의 이름으로 지으려고 해요. 현우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창밖으로 보이는 별빛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정말로 모든 것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어둡다고 생각했던 순간이 오히려 가장 밝은 새 출발의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상담실에서 만나는 내담자들을 통해 저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박 선생님,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0대 중반의 한 여성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는데, 그 순간 상담실에 스며드는 따뜻한 오후 햇살이 그분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면서 희망의 빛을 만들어내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 방에서 남편이 나오는 것을 목격했던 그 충격적인 밤으로부터 정확히 5년이 지난 오늘, 저는 다시 그 시간을 되돌아봅니다.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결국 그 모든 아픔과 절망이 지금의 새로운 인생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인생의 신비로움에 감탄하게 됩니다. 사람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뒷모습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동시에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가장 큰 희망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은 진짜 인생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석양이 온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는데, 그 아름다운 빛을 바라보면서 저는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기를, 그 하루 역시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인생은 정말로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선물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